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시총 1, 2인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에 장중 8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2차 전지주의 낙폭 축소와 함께 800선을 지켜냈습니다. 2차 전지주의 변동성 축소가 코스닥 안정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상화폐나 게임 관련주들이 시세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네, 현물 ETF 기대감 고조에 비트코인이 36,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위믹스 코인의 국내외 신규 상장 소식에 위메이드가 8% 상승을 했고요. 또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도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적과 신작 기대감에 날아오른 게임주들은 오늘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됐는데요. 방향성 부재 속 개별 테마들이 주목받았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종합 상사, 업종 면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돈이 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하죠. 최근 종합 상사 업계는 미래 돈이 되는 사업으로 2차 전지 소재를 낙점한 모습입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종합 상사 업계 광물 확보 전쟁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흑연 공급 계약 체결에 이어 최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동박 원료 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STX와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투자하며 소재 확보에 나서고 있고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종합 상사들이 올해 들어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대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사주들의 종목별 흐름 어땠나요? 네, 미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부품 수주 소식을 전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장중 상승폭은 줄었지만 4%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외국인의 러브콜 속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STX, LX 인터내셔널도 3거래일 만에 동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합 상사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신고가 새로 쓰는 변압기주입니다. 한국산 변압기가 10년 만에 장기 호황을 맞아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를 하고 또 노후 변압기 교체 시즌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 중동 지역의 변압기 수요도 국내 업체의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주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사우디 수주 소식을 전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은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효성중공업은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탄력은 다소 약했습니다. 이외에도 LX 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종목들이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동 시장의 수요 폭발로 주목받는 변압기 관련주, 수주 추이를 통해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종합 상사와 변압기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삼성물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대안경 20픽 첫 번째, 종합상사업계 광물 확보 전쟁입니다. 종합상사업계가 에너지와 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서 도약을 하는 모습인데 특히 핵심 소재 투자를 통한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점장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주요 업체들의 신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 좀 이익 성장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상사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현재 이팔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SCM이라고 하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전쟁 이전보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편중되던 자원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 또는 수입을 못하다 보니 제품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힘듦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상사들 업체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년, 내후년의 실적이 아니라 5년, 10년 뒤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광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경우에 확정 법안이 아니죠. 계속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초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이 포함 안 됐다가 들어가면서 분리막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최근에는 동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IRA가 변화된다라는 건 거기에 포함되는 광물도 수시로 바뀐다는 의미고요. 결국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향후에 광물 자립도가 증가된다라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사들의 이런 광물 투자는 5년, 10년 뒤에 결실을 보고 밸류에이션은 그를 당겨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와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진출로 도약 중인 종합 상사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오늘의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요. 삼성물산은 이희원 지점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켜주셨는데 포스코 인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전기차 부품 수주 소식을 전했고 오늘은 3.8% 강세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중에는 조금 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탄력이 약화됐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고사인 주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빠졌다가 회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조금 더 힘이 있는지 업종마다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가 변하거나 아니면 힘이 강하고 약하고를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떤 사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급반등이 좀 일어났고 2차 전지 소재단,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아직은 제가 볼 때 완벽한 모습은 아니고 일단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그다음에 유가도 어느 정도 조금 약세를 좀 보이기 때문에 투심에는 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동사 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조금 두 가지가 좀 엇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만 2차 전지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좀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96,000원이 올해 7월 26일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5만 원 라인까지 빠졌으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위치에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또한 이제 배당도 매년 지금 한 3에서 4% 정도 좀 줬던 만큼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좀 고를 해 보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1선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오늘은 좀 개인만이 매수를 했네요. 자, 지점장님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박 원료 그리고 이제 흑연 확보 소식을 잇따라 전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들여다보면 에너지 부문의 성장성이 좀 돋보였는데 현재 그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소재 부문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커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좀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겠죠. LME 기준 리튬 가격이 작년 여름에는 톤당 약 7.5만 달러 정도였죠. 그게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거의 9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톤당 3만 달러 언더까지 내려갔는데 분명 단기적인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은 동사에게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상사업체들은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제품도 없고 브랜드도 없습니다. 이는
얼마나 싸게 가져와서 얼마나 비싸게 파는 무역업을 잘 하냐의 문제인데 그 실력은 영업이익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사의 과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018년대에 1.8% 그리고 2.4%, 2.2% 대략 2.5% 언더에서 영업이익률이 움직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3.6%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의 컨센서스는 3%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포스코 에너지 합병 이후에 실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그 LNG, 신규 광구나 수소, 탄소 포집, 해상 풍력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도 탄탄하게 가져갈 뿐더러 향후에 먹거리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업종의 변동성을 따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 회사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 96,000원 선까지 찍었다가 뭐 거의 지금 뭐 반 정도에 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방향을 조금 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하면서 전략을 노려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바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미국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저께 좀 너무 과도한 어떤 상승을 좀 보인 이후에 지금 현재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포스코 인터 주가가 뭐 비싸다거나 성장 모멘텀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시장에서 지금 어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약간은 좀 변하고 있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 탄력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속적일 거냐는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결국 큰 그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미국이 좀 올랐기 때문이고 미국이 올라왔던 이유는 국채금리 하락이라든지 유가 하락 이런 것들이 투심에 좀 도움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일단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죠. 미국 CPI 발표가 14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을 때는 결국 시장은 조금 더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21선에 대한 어떤 안착 시도는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67,000원에 대한 지금 터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까지는 좀 더 체크해야겠지만 저는 박스권은 적어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완성되면 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까지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 강하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오전부터 이제 4%의 강세를 쭉 유지를 하면서 그 에너지 그대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지금 삼성물산에는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좀 스탑 주셨을까요? 네, 수급 차트보다는 상사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고의견 드렸지만 삼성물산은 스톱 의견 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를 캡티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셀 업체를 캡티브로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물을 확보한 뒤에 광물은 소재가 되고요. 양극재나 NCM, NCA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소재가 되죠. 그리고 이 소재는 셀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광물은 소재 업체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에 대한 캡티브는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업체에 대한 투자보다 셀 업체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캡티브 시장이 다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낮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 삼성물산의 매출 비중 40%가 건설업입니다. 지금 금리가 분명 저는 피크아웃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성 경색에 대한 그 심각성이 대우되고 있고 국내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삼성물산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건설업 섹터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피크는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거든요. 네. 어떤 좀 매력적인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흐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실적, 3분기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발표가 됐고 예상보다 좋은 어떤 건설업종, 그다음에 상사 쪽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좀 보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네. 일단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밀리면 이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호재가 떴는데 주가가 못 가면은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정보보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빨리 알고 있는 정보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빠질 때 먼저 바닥을 잡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달에 지금 저점을 좀 잡기 시작했거든요.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10만 원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9월 달부터 양봉을 잡기 시작을 했고 10월 달이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죠. 9월부터.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서 이번 11월 달에 반등을 좀 보여준다라는 건 그동안의 어떤 조정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이라면은 조금 더 우리는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7, 8월 달에 좀 부진했던 것이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항까지는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고산을 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산업의 현황이냐 아니면 수급이 보여주는 힘이냐 이제 여기에서 좀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삼성물산의 그 에너지와 또 2차 전지 소재 사업 쪽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이제 태양광 매각 이익 그리고 뭐 풍력 발전의 지분법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돋보였는데 에너지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안정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2021년, 2022년도에는 건설 매출보다 상사 매출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상사 매출이 높았을 때 사실상 그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상품 가격이 조금 밀렸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부분으로 보면 올해 지금 반기까지의 건설 업종에 대한 비중이 45%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사 쪽이 한 30% 중반 정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근데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에너지나 뭐 자원 개발, 뭐 그다음에 지금 철강이라든지 화학 제품의 어떤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3분기 미국 태양광 쪽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이제 86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쪽은 한 27억 정도 지분법 이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ESS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주 뭐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 대한 어떤 사업을 확대시킨다라는 거는 어떤 기대감을 좀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RE100이라는 게 있죠. 신재생 에너지 비율 100% 아니면은 난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도 지금 사업을 좀 전환시키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SMR이나 원전 쪽도 기대감 요인들은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그 2차 전지 소재로는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장 또 유명한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뭐 생태계 확장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뭐 키포인트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삼성물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떻게 보세요, 지점장님? 네. 폐배터리 재활용은 결국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은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뭐 분명 테슬라와 일부 중국의 로컬 전기차는 수요가 견조하지만 포드나 폭스바겐과 같은 이 트렌드의 이 전기차 수요는 조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결국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테슬라도 단가를 인하시키고 있는데 이 단가 인하를 가기 위해 결국 필수적인 건 배터리의 재활용, 폐배터리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뭐 테슬라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자체가 향후에 커질 수밖에 없지만 삼성물산의 이익 비중에서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얼마나 기여도가 있을까라는 측면에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의 시총이 지금 21조 정도가 되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1.2조 수준입니다. 만약 이 폐배터리 시장이 너무 화랑이라서 성일하이텍을 사기 부담스럽다라면 대체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분명 생태계는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기여도나 주가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는 확장되지만 거기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과연 그만큼 될 것인가. 자, 이어서 그럼 변압기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변압기가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현재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 그리고 노후된 변압기의 교체 시즌까지 겹치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요국의 변압기 시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주 여력은 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실까요, 파트너님? 일단 지금 사실상 변압기는 그동안에 저도 많이 좀 소개를 했던 이제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뭐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압기 전체적인 어떤 시장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한 6% 이상 증가가 좀 되는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 2019년도 이후에 이제 그런 속도가 지금 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아시아 쪽이죠.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다음 뭐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물량이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정도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성장이 상당히 좀 정체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체한다라는 어떤 수요도 있을 거고, 리쇼어링 효과도 당연히 거기에 좀 덧붙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변압기 수입액에서 탑 클래스 3위를 차지하는 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2020년도에 1.5% 점유율이 좀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2.5% 정도 해당하는 점유율이 좀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좀 미미하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점유율이 낮으니까 그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도 상당히 조금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20% 정도 되는데 이런 영향력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는 만큼 네. 조금 더 수주 가능성도 좀 높은 이제 그런 위치가 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일감이 가득 찼다라는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변압기 하면 또 마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고마진 제품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익 성장에 이제 큰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변압기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앞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실까요? 네, 결국 마진율은 누적 수주와 그리고 수주 잔고 그리고 신규 수주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작년에 호황이라고 했지만 그 호황을 뛰어넘는 신규 수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서야 이 전력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변압기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공급자들의 공급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주는 받고 있지만 공급량, 증설량은 제한적이다 보니 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진율과 영업이익률 모두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전방 산업인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되었냐가 중요한데, 과거에 그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전력 수요는 더블 이상 증가되는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최근에 AI나 로봇 이러한 신기술이 발달될수록 전력 수요량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발맞춰서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네. 마진 유지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0년 말에 슈퍼사이클의 성장성이 주목받는 변압기 업체, 저희가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장이 끝난 후에 방금 전에 이제 효성중공업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송전청에 이제 1,000억 정도의 계약을 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고 27년까지 계약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는 2.9%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또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두 분 모두 다 고사인 주셨거든요. 자, 홍희진 파트너께 먼저 의견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현대일렉트릭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매매할 때 왠지 조금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일단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알고 다 좋긴 한데 뭔가 내가 원하는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풍부한 실적,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앞으로 실적을 조금 더 이끌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고가를 한번 또 경신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거의 5조 원에 좀 육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긍정적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 조금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걸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네. 일단 현재는 아주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해서 200% 넘게 올랐음에도 신고가를 또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지난 8일에 820억 원 규모의 사우디 공급 계약 소식도 전했고, 뭐 미국에 더해서 중동까지 뭐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내년이 더 전망이 밝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네. 동사의 그 수주 플로어를 보시면 2018년부터 21년까지 신규 수주가 약 15억 불에서 20억 불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에 30억 불 수준 살짝 언더하는 그런 수주를 보였고요. 올해는 3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볼륨도 중요하지만 이익 기여도가 큰 북미 지역의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10억 불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분기 만에 13억 불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볼륨도 커지고 이 수주의 질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적인 수주의 진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지금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저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보시면은 2조 9천,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3조 원이고 올해 지금 3분기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대략 한 800억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꾸준하게 이어졌을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3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5에서 한 20% 정도 어떤 상승 여력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신고가 자리는 사실 위에 저항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고점 라인을 이제는 좀 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항이 조금 있긴 했지만 꺾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한 10만 원의 1차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고 일단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고 네. 오히려 이제 지지 라인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1선을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고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효성중공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공시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이제 소폭 반영을 하면서 0.7% 정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원 지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력적인 이유 그리고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다라는 그 사인일까요? 네,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조금 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활발하게 젓는 기업이라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생산 법인의 가동률을 가장 큰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그 생산 법인의 진출한 상황에서 3분기 실적에서 BEP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에서는 빠른 이익 기여도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수주와 생산하는 그 이익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홍희진 파트너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뭐 효성중공업 3분기 실적이 효자 품목 단연코 지금 견압기입니다. 두 자리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 수주 사이클 같은 거 좀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2019년도에 적자고 2020년도에도 좀 적자를 좀 보였던 게 20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큼 단가도 오르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으면서 매출액 증가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저는 요거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채 비율이 300% 정도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좀 줄이기 과정이 나타날 건지는 좀 같이 좀 체크할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조금 짚고 가자. 네. 자, 네 오늘은 매도의 기술에서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규장에서 큰 시세를 내지 못했던 오리엔트 바이오, 현재 시간에서 8%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약품 보시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종목이죠.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6% 정도 오르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 초반부터 거래량 실리면서 현재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파미셀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력 신제품의 매출액 상승 소식에 현재 4%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SK그룹의 콘텐츠 유통사업업체 드리머스 컴퍼니가 현재 거래량 실리면서 10%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비소프트도 9.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죠. 일본 시장 경험이 있는 투비소프트가 오늘 주목을 받으면서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메디콕스 보시면 어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7%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상승분을 주고 있습니다. 7%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이 오늘 3%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상승분 대부분 되돌려내고 있습니다. 2.4%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8% 급등한 아시아나 IDT, 현재 2%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탈모 시장 관련주로 18% 급등한 메타랩스도 현재 2% 넘게 밀리면서 2275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큐로셀이 4%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 개발사로 오늘 상장 첫날 8%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4% 넘게 하락하면서 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파라텍도 보시면 윤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서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16%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3% 넘게 밀리면서 921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 부방, 홍희진 파트너 파크 시스템스, 이희권 지점장 BCNC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부방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부방은 이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와 이제 부동산 임대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별로 보자고 한다면 이제 그 프리미엄 주방 가전 브랜드인 쿠첸과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을 영위하는 부방 유통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유커들이 좀 방한을 하면서 이 쿠크홀딩스가 주가에 강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밥솥이 다 밥솥에. 싹쓸이 한다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고요. 오늘 특징주를 좀 보게 되면 조선내화가 이제 포스코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이제 그 지주사인 CR홀딩사도 같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주회사가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주회사의 장점 같은 경우가 자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통합 경영 효율성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고 아무래도 자회사의 자산을 활용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주회사들이 좀 부각을 좀 받는 모습이고 부방의 실적 자체가 최근에 2018년부터 좀 적자를 유지하다가 4년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 호조액 같은 경우는 사업 양대축을 맡고 있는 쿠첸과 부방 유통의 매출이 호실적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 동사가 두 곳 모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마트 안양점을 운영하는 이 부방유통 같은 경우는 부방 매출의 30%를 담당하고 있고 올해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영향으로 대형마트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는 아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이마트에
독점 상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차별화 MD 구성, 이마트의 해외 소싱처 확대 등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차후에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개선 성장성이 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개별적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파악해 보셔가지고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뭐 지주사 장점도 있고 뭐 밥솥에 뭐 중국적인 또 요소도 있고 유통 마진도 뭐 실적을 좀 잘 챙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방이 이제 10월 이후로는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횡보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이게 지금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 목표가 3,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그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이게 이제 개별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손절가 2,630원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2차 목표가를 주셨지만 무엇보다 손절가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혜진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파크 시스템즈 라이즌 포인트는요. 원자 현미경 글로벌 1위 첨단 반도체 시장 확대 시 수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첨단 반도체가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원자 현미경의 또 강점도 짚어주셨는데 어떤 스토리로 상장을 해 나가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그렇게 큰 조정이 없고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이제는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닉스 실적이 좋지 않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강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HBM 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BM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H100, A100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지금 업체가 결국 우리나라 업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반도체에 쓰이는 지금 어떤 공정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업황이 살아났을 때 수혜받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술을 갖고서 어떤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원자 현미경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천만 배를 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현미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합니다. 경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건 결국 미세 공정이고 그런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지금 원자 현미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워낙 좀 작고 선폭의 회로가 좀 짧다 보니까 중간에 오염물이라도 조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불량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염물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좀 확인한다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자 현미경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필요하고 첨단 반도체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결국 그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원자 현미경의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EUV 포토마스크 리페어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세화 공정에서도 또 중요한 게 노광 공정 중에 우리가 지금 노광 공정에서 포토마스크를 쐬서 지금 웨이퍼의 선폭 회로를 지금 입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걸 수리하는 장비를 만든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원가 절감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리페어 장비에도 긍정적, 그다음에 지금 원자 현미경도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이제 그런 종목이 지금 파크 시스템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인텔과 TSMC들이 이제 고객사죠. 이제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경쟁력은 상당히 좀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뭐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좀 집중하고 보는 부분이 뭐 HBM 첨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세화 공정을 피해 나갈 수 없는 점. 그래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가격은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면서 좀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번에 오늘도 그렇고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 발표는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급락하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인의 지분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3분기 실적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지금 매수를 하는 전략이고요. 일단 손저가 라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13만 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저점보다 10,000원이 더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추세 자체가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타 볼 텐데요. 역시나 또 반도체, 또 미세화와 뗄 수 없는 BCNC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좀 눈여겨볼까요? 네, 제가 몇 차례 탐방을 다녀오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BCNC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성 쿼츠를 독점 공급하고요. 그리고 자체 신제품인 QD9 플러스 공급 전망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 유일의 합성 쿼츠 독점 공급사고 QD9은 어떤 제품인지 성장 동력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반도체를 만들 때 챔버라고 하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SI 링, SIC 링, 일렉트로드 쿼츠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쿼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원익 QNC의 천연 쿼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 쿼츠에 비해서 합성 쿼츠는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미세화의 이 챔버를 많이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비교하자면 밥솥으로 밥을 만드는데 밥솥 뚜껑을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율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과거에 이 하나머티리얼즈가 주로 하고 있던 SI 링을 TCK가 SIC 링을 통해서 단가는 높지만 내구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지금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를 조금씩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QD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QD9 동일한 합성 쿼츠인데 이 기존의 합성 쿼츠에 비해서 공정 시간도 짧고 공정 시간이 짧다라는 건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의미죠. 원재료 단가를 절감하고 증착 효율을 25%에서 57%까지 향상을 시킵니다. 때문에 이 QD9을 생산했을 때 고객사에 대한 수요도 더 좋을 뿐더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마진이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증서를 확보한 상황에서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반등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HBM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실적 레거시 제품의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D9이 합성 쿼츠의 새로운 신제품이고 공급도 원활해지고 영업이익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바라보면서 가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까지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6,3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라이징 스탁은 전태진 파트너의 부방, 홍희진 파트너의 파크 시스템스, 이희권 지점장의 BCNC까지 만나봤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VT 올라와 있습니다. 리들샷으로 유명한 화장품 업체죠. 3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1%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볼까요? 한일사료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료주로 중동 전쟁 리스크에 주목받았다 요즘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소식은 없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고려산업을 비롯한 사료주들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한일사료 3.5% 상승하고 있고요. 3위 확인해 볼까요? 위더스 제약입니다.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10월에 주목을 받았다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갔네요.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도 마찬가지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주목받은 종목입니다. 국제약품인데요. 4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6% 상승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올라와 있는데요. SK그룹의 콘텐츠 유통사업 업체로 현재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럼 2위 국제약품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국 폐렴 환자 급증 소식에 주목받으면서 최근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마감에 임박해서 급 반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간에서도 5% 정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 없을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국제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이 되면서 한번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 폐렴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관련된 약품에 대한 사재기까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일단 전체적인 섹터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이슈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폐렴이라든지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기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지금 폐렴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빈대거든요. 빈대 관련된 이야기로도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빈대 퇴치제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로 좀 파악을 하시고 물론 좀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폐렴 환자의 급증이라든지 빈대의 확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슈에 따른 전략을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빈대 관련주로 이런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5위 VT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기분 좋은 랠리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충분히 주가상 약간 좀 고점에 있는 부분이고 매물대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그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 두 가지의 실적들이나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공통적인 차이점을 좀 보자고 한다면 결국에 그 중국발 매출에 대한 그 전략이거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그 매출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고 아모레퍼시픽은 그와 다르게 탈중국을 탈피하면서 어쨌든 그 실적적인 부분을 전망했습니다. 지금 VT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리오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올랐고 VT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들샷 같은 경우가 일본의 그 주요 온라인 쇼핑몰인 큐텐과 라쿠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좀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완판이 될 정도로 좀 인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다이소에도 이제 입소문 입템으로 열기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같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발 매출이 아닌 이제 동남아라든지 미국 이런 동남아시아, 일본 쪽의 매출에서 비롯되고 있는 실적들을 가진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뭐 ODM, OEM이라든지 특히나 VT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22,200원대에서 매물대가 있어요.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이 22,200원대를 돌파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실적적인 부분도 모멘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아이폰 15 생산 호조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 마감 후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좀 모멘텀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폰 생각보다 예상외로 아이폰의 그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기대감을 좀 받는 모습이고 물론 LG노텍이 애플 향발 매출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장 부품에 있어서도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져주고 나서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전장 부품에서의 실적이 좀 견인이 되고 어차피 모든 기업들이 다 안 좋은 거거든요. LG 이노텍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분이 글로벌 증시가 워낙에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전장 부품의 회복세라든지 혹은 중국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이폰에 대한 사용이 또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바닥을 좀 다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엇갈립니다. 세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데요. 사계지수 0.03% 강보합, 선전도 0.2% 약보합이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0.3%로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10월 물가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PPI는 2.6%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다시 CPI가 다시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가 다시금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앞서서 구매관리자 지수와 수출입 지표에 이어 물가 지표마저도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기 지표 부진 우려가 조성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 개장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역시 0.03%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렇다 할 통화정책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또 다른 연설이 예정된 만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